네, 기획특집 투자 베테랑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모시고 최근에 기관 수급, 동향, 경제 뭐 여러 가지 한번 증시에서의 역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급락에 정부가 증시 안정 대책을 조금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안정 대책 이게 옳은 조치입니까? 네, 뭐 조치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나 미수 반대 매물, 그러니까 뭐 의도하지 않게 시장에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근본적으로 그게 시장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권회사가 다 책임지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비율을 낮추고 그러면은 리스크는 증권회사가 떠안지 않습니까? 뭐 조금 더 떠안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담보 비율 같은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자, 주가 급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반대 매매, 방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다.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공매도를 조금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감정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네.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공매도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은 공매도 하면은 뭐 무지하게 증시 하락의 역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으로 보면 신용이 있잖아요.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빌려서 주식을 사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공매도가 있다는 게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한쪽만 일방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매도라고 하는 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 증시는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하고. 그래서 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데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보다는 국민연금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의 역할. 네, 네. 이 주식 전문가들 네. 내지는 투자 전략가들 내지는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하셔서 전략들 얘기하시는데 뭐 어떤 뭐 종목을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어느 누구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뭐 이거 공매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공매도 투자 제한은 잘 안 하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글쎄 이거 뭐 제가 안 했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공매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개인들도 열려 있죠. 열심히 찾아보면 공매도 할 게 좀 어렵긴 해요. 네. 수량도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종목들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생각나시는 그런 종목들은 쉽게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개인들도 공매도 하면 네. 뭐라 그럴까 약간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옵션을 파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옵션을 라이팅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익은 제한돼 있고 이익은 맥스가 회사가 파산하면 100% 먹는 100%죠. 거죠. 예, 예. 그렇지만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네네.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관 투자가가 롱숏이나 네네.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 네.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 그건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궁극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건 네.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신뢰. 네. 그러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믿음. 뭐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뭐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주식이 경제가 항상 성장할 것이다. 네.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항상 성장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서 주식이 상승해서 그다음에 이익을 취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식 투자의 한 방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기금이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요새 네.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약간 엄밀하게 말하면 네. 주식시장은 전쟁터이고 네. 어떤 한 집단, 예를 들어서 개인 내지는 기관 내지는 외국인이 서로한테 의존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경쟁하는 역할을 한다면 네.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는 좀 뭐 어떻습니까? 그 투자하는 그런 뭐 멘탈리티 그런 생각이 맞는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 봐야죠. 네. 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네.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각 시장의 경제 주체들이 들어와서 네. 치열하게 자기 이익을 네네. 바탕으로 네네. 뭔가 프라이싱을 하고 네네. 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네. 게 시장이니까 네. 그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시장이 돌아가는 판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네. 주식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크게 보면 외국인, 네. 기관 투자가, 네. 개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도적으로 힘으로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가 더 크잖아요. 결집돼 있고 자본의 규모도 크고 네. 투자 기간도 길고. 네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급의 가장 기관 투자의 주체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사실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나중에 또 돈 벌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조적으로 말하자면 그 주식을 사는 매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라갈 때 주식을 파는 매도의 주체가 되니까 그거는 큰 판에서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공무원연금의 CIO도 했지만 네. 뭐 큰 그림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거는 뭐 틀리진 않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20년, 30년 뒤에 국민연금 우리가 받아야 될 때 이제 국민연금 줄어들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 익스포저가 많으면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뭐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한 2,000조까지 늘어날 텐데 이런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매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해외 투자를 계속하면 결국 달러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처럼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물론 큰 그림에서 미래 전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공시가 돼 있는데 보면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전략 비중이 한 16.3%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비슷해요. 그러면은 전술적으로 허용 한도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라고 생각하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좀 사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환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한번 보여주시면 1,300원 훨씬 넘었죠.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로화가 약해지고 달러는 또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우리나라는 유로화를 좀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연금이 또 해외에서 달러를 사는 바람에 뭐 조금 임팩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좀 하셨어요. 이 원화의 움직임 1,306원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다 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 더 약세? 예. 또 변할까요? 글쎄, 근데 저도 1,300원 정도면 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1,3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300원 위에서 계속 환율이 놀면 1,300원을 이제 넘어가는 것보다 하는 투자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서 환율이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고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위로 좀 올라가면 그건 다시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기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위기 때마다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통화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IMF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가 한 2,000원 근처 갔었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가 한 1,600원.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가 한 1,300원 이렇게 갔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300원 레벨이면 많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최근에 워낙 약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역 적자를 계속 3달 동안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인데. 네. 근데 그 기저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크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유가도 내려오고 그래서 아마 뭐 다음 달쯤 지나가면 다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아마 원화 환율도 다시 강세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환율은 원자재의 하락으로 조금 다시 무역 적자를 좀 이 기간을 지나가서 다시 흑자로 턴하면 또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연기금 얘기를 조금 여쭤보면 아까 이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연기금이 그냥 뭐 내려가면 좀 사고 뭐 올라가면 좀 팔고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수동적인 기업 가치와 무관해지게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매수매도 느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속으로 뭘 생각하지는 몰라도 약간 패시브 전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좀 비난도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에 연금이라고 하는 건 큰 자금이잖아요. 네. 이제 큰 자금이 뭐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채권, 대체 투자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길게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자산운용사가 하는 것처럼 뭐 펀드를 갖고 어떤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액티브 운용이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패시브 운용이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국민연금과 지금의 국민연금을 비교해 보면 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뭐 좋게 얘기하면 시스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나쁘게 얘기하면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너무 막 위원회 또 뭐 비중해서 그걸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국민연금이 아주 액티브하게 주식을 팔고 다시 바닥에서 사고 해서 거의 손실이 안 났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위기가 오는 순간에서는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이 아무런 액션도 못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근 40조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정도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손실이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런 액션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국민연금 같은 운영 체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단계가 되죠. 저는 분명히 이게 만약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쯤에는 아마 공론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 전체적으로도 이래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하는 거에 대한 공론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실은 많은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자금을 나눠줘서 간접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간접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조금 좀 그럼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대충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은 네. 저 패시브로 비중을 가져가는 비중이 더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부분은 네. 그거는 이제 액티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운영사가 받아다가 그거는 이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해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액티브 비중을 좀 더 늘려나갈 수도. 예를 들면 일본의 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 100% 아웃소싱 하거든요. 일본의 연기금 100% 아웃소싱. 100% 아웃소싱에 자체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하여간 뭔가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의 재량권이 없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조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운영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밸류에이션하고 프라이싱이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프라이싱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시장의 역동성이 생기고 그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경제의 역동성을 가져오는데 패시브 투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새로운 혁신 기업,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기능이 시장에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는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보다 좀 액티브하게 운영해서 경제 역동성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연기금이 저희가 이제 뭐 연기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 네. 연기금에서 투자 운영하는 CIO나 네. 뭐 예를 들면 투자 팀장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의사결정 문제. 구조, 네. 가버넌스 이슈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운영 체계 이런 것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는 좀 뭐라 그럴까 룸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지난 10년 동안 체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위원회 만들고 규정화시키고 위원 관리하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면 저 연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관리하거든요. 밸류 앤 리스크라고 네네. 해서 예상 손실액을 갖고서는 네네. 바 관리를 하는데 바가 무지하게 높아졌을 거라고. 그럼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돼 있거든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을 늘리는 걸 분명히 택하겠거든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떠안고 CIO가 결정할 수 있냐? 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돈들이 국민연금에 들어가잖아요. 국민들의 돈이. 네네. 그런데 역동성이 없다. 그럼 한국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약간 과거에 약간 조금 수동적인 조직에 민영화의 색깔과 양념이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역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단장님, 지금 시장 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요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식 다 팔까요? 아니면 조금 살까요? 어떤 섹터가 좀 좋습니까? 저기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하락해서 지금 성장주를 사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쫙 풀어주시죠. 저는 이제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 자체가 갖는 자정 기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인플레잖아요. 인플레를 걱정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기가 침체할 거다. 경기가 침체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다. 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원재료 가격들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할 거다. 그러니까 금리가 또 내려와요. 네네네. 장기 금리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 주식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테크 주식이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경기 침체가 오겠죠. 네.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걸 걱정해서 주식을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침체, 우리가 예상하는 위기는 오지 않아요. 늘 예상하지 않은 데에서 위기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처럼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렇고 올해 왜 주식이 폭락했냐, 왜 이러냐 하면 작년에 페드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미 연준도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예상돼 있는 악재,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반영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아있는 악재라고 하는 건 이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적 하락을 얼마나 시장이 받아낼 거냐 하는 리스크 하나 남아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주식을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에서 어디가 바닥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 이미 바닥이 왔는지도 모르죠?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보기엔 이제 네네. 주식은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거냐?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어제 미국 시장이 보였다고 봐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 보면 빅테크 주식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어진 여전한 빅테크 성장주로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 단장 모시고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 그다음에 또 뭐 앞으로 주식 팔 때 아니다 간단하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 공매도 얘기하시니까 뭐 유튜브에 뭐 좀 약간 비난의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떤 것인지, 시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